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은희경 작가님의 In My Life입니다. 은희경 소설집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In My Life는 비틀즈의 유명한 곡으로 존 레논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나왔던 사람들과 장소를 언급하면서도 그것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곡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읽기만 했습니다. 또한 In My Life는 카페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은 오로지 In My Life에서 간접적으로 만나 상처를 쓰다듬고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었던 In My Life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In My Life, 은희경. 나는 이 이야기를 혜린에게서 들었다. 혜린의 원래 이름은 정숙이다. 고등학교 시절 전혜린의 책을 읽은 뒤 그녀는 2가지 꿈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전혜린이라는 필명을 쓰는 것이었다. 비록 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전혜린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다. 조그만 카페들이 몰려있는 이대 앞 거리의 카페 주인 중에 In My Life의 여주인 전혜린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혜린이 레코드 박스 옆에 꽂아놓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저자 이름을 보고 그녀가 정말로 책을 쓰기도 했나 보다 하며 내심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빈 가게를 지키며 카운터에 앉아 언제나 책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혜린은 지적이거나 사색적인 여자로 보였다. 단지 어떤 종류의 인쇄된 문자를 읽는다는 것만으로 그녀를 지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 중엔 전혜린이라는 작가가 20여 년 전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카페 여주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혜린의 나이는 쉽게 짐작이 가지 않았다. 술상자를 들여놓을 때나 일수를 찍을 때는 한밭집 아줌마처럼 지친 표정이다가도 혼자 카운터에 앉아 비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볼 때의 얼굴을 보면 분명 30은 넘지 않아 보였다. 그러다가도 혼자 온 단골 손님과 대작을 할 때는 10년 전 첫사랑에 실패한 뒤 줄곧 어둠을 골라 디디며 아무렇게나 살아온 지친 작부처럼 갑자기 남의 외로움에 익숙하게 동참했다. 아무튼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앉을 자리를 갖기 위해 카페를 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이었다. 언젠가 취해서 털어놓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은 혜린의 카페에 오지 않았다. 장소에 대한 낯가림을 가진 사람, 자기 혼자 이방인이 되어 두드러지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그 낡고 어둑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결코 남의 관심을 끌지 못할 자기만의 얘기거리를 갖고 있는 그들은 무슨 얘기든지 귀를 기울여주는 혜린과 더불어 인생을 논하기 좋아했다. 그들 대부분은 또한 비싼 안주를 시키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런 단골 손님을 빼면 사실 혜린의 가게는 늘 한산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혜린과 그리고 일손이 필요 없는 혜린의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자청하고 나타나서 맥주만 축내고 비틀거리며 돌아가곤 하던 주미라는 여자애와 어울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거리에 있는 여대를 졸업하자마자 중매 결혼을 한 다음 수재들이 바글거리는 연구소의 연구원인 남편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백화점 광고 속의 주부처럼 살고 있었다. 내 가슴 속에는 혜린처럼 못 이룬 꿈이 간직돼 있지도 않았고 주미처럼 술을 마시고 토악질을 해대는 것으로서 젊음을 구가해 본 적도 없었다.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마셔댄 술로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새벽 2시에 술을 싸들고 그녀들을 집까지 데리고 들어왔을 때 남편은 마치 집을 잘못 찾아온 파출부를 바라보듯이 나를 경원했다. 그리고 내뱉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군. 그때의 남편처럼 누군가가 대체 왜 그랬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대답할 말은 없다. 아무튼 그때 나는 그랬다. 저녁 지을 쌀을 씻다가도 갑자기 긴한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처럼 황급히 수도꼭지를 잠그고 코트 주머니에 혜린에게 줄 밀감 2알을 넣고서 택시를 잡아 신촌으로 달려갔다. 슈퍼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레국화 1다발을 사서 식탁 위에 꽂아 놓던 날 해가 이울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하고 그 꽃을 셀로판지에 싸서 쥐고는 또 혜린에게 달려갔다. 혜린과 카운터에 마주하고 앉아서 그녀가 따라주는 맥주를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서야 하루 종일 나를 서성거리게 했던 알 수 없는 불안이 사라졌다. 혜린은 나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거의 다 카페에서 듣고 본 손님들의 사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고3 때 보충 수업 시간보다 더 집중해 들었으며 얼마 안 가 그 얘기들의 공통점까지 짚을 수 있게 되었다. 혜린의 모든 얘기는 다 슬픔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왜 항상 슬프냐고 묻자 혜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자기가 소설로 쓰고 싶은 것도 다 슬픈 이야기뿐이라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랬어요. 슬픈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도 나는 슬픈 이야기가 좋아요. 가끔 내 쪽에서 얘기를 늘어놓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내 자신이 수다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으며 은근히 기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조숙하고 말수가 적었다. 사려 깊다는 칭찬에 만족하며 자랐지만 나는 속으로 수다쟁이를 좋아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도 언제나 용서받는 수다쟁이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혜린 앞에서 나는 자신을 똑똑하다거나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 얘기나 늘어놓고 시시덕댔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총각 선생님 얘기나 대학 다닐 때의 시답잖은 미팅 이야기, 선을 보던 날 남편이 나에게 꼭 필요한 여자라는 것을 10분 만에 알았다고 말하는 데에 흡족하여 결혼할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자상하고 가정적인가. 회사에 전화를 할 때마다 자리에 없지만 사랑을 믿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 따위. 내 얘기를 듣고 혜리는 이마를 찡그렸다. 그 얘기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슬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데? 글쎄, 한참 눈을 깜빡이더니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혜린의 말이 맞았다. 내 삶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조차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주량은 꾸준히 늘어갔다. 취하면 생기가 났다. 내 몸속에 남의 인생처럼 갑갑하게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 다 떠나고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카페 안에서 이따금 벌어지는 실랑이나 싸움을 맨 앞에 나서서 구경하는 나. 남녀가 짝을 지어 들어오면 마주 앉은 품새와 몸의 기울기를 은근히 관찰하여 누구 쪽이 노예이고 누구 쪽이 주인인지 역학 구도를 분석하는 나.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에 맞춰 있는 대로 머리채를 흔들며 를 악쓰며 따라 부르는 나. 남녀 구분이 없는
더러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심심해서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없고 누나만 있었다로 시작되는 낙서를 읽고 있는 나. 자정이 넘은 거리에서 혜린과 팔짱을 끼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눈에 띌 때마다 쓰레기 봉투를 모조리 걷어차는 나. 그때 나는 생각했다. 만약 지상에 나의 진짜 생이 있는 다른 장소가 있다면 바로 In My Life일 거라고. 내가 맨 처음 In My Life에 간 것은 5년 전 해가 지기 시작하는 가을날이었다. 세 번째 체외 수정에 실패하고 난 뒤 꼬박 이틀을 꼼짝 않고 누워있다가 기운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첫 번째로 생각해낸 계획이 바로 파마였다. 그래서 이대 앞으로 갔다. 파마를 하고 나자 딱히 두 번째 계획이 떠오르지 않아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자리에 없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집에서 주부들이 그날의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 갇혀있는 시각. 여대 앞 골목에서는 누군가 마대에 담아와서 쏟아놓은 것처럼 발랄한 차림의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들이 골목 여기저기에 화려하게 돋아난 네온 불빛 사이로 물결을 이루며 바쁘게 흘러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막했다. 공중전화 부스에 한참을 망연히 서 있는 내 눈 속으로 언뜻 길 건너에 In My Life라는 간판이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In My Life는 3층에 있었다. 가파른 계단이 두 번째 꺾어질 때부터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을씨년스럽고 좁아 터진 카페 안을 보자 더욱 한심한 기분이 들었다. 빈 카페를 지키며 카운터에서 책을 읽고 있던 생머리의 여자가 어서 오세요 라며 기계적인 인사말을 던졌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와 낡은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그 카페를 다시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파마를 하러 나오리라는 작정 따위도 물론 없었다. 다시 미장원을 찾은 날 역시 나는 하루 종일 FM 라디오를 들으며 새로운 계획에 대해 궁리하고 있었고 끝내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해 그날과 마찬가지로 머리 모양을 바꿔보기 위해 신촌을 찾았다. 오후 늦게 집을 나선 탓인지 파마가 끝나자 밤이 되어 있었다. 미장원을 나온 나는 어지러운 간판의 불빛 속에 서서 잠시 두리번거렸다. 그러고는 신천역 쪽으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간에 공중전화 부스를 바라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 모퉁이의 극장을 보자 나는 마치 그곳에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다. 티켓을 산 다음 간판을 올려다 보니 최진실이 나오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영화였다. 지루한 영화였다. 그러자 나는 손님이 거의 없는 그 극장의 구석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높여 울면서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나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콜라와 치즈버거를 먹고 나와서는 잠시 유리문에 기대어 섰다. 이제 또 어디로 갈까? 그 시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욕망과 활기에서는 썩어가는 냄새가 풍겼다. 밤 시간을 보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집에서 거리를 내다보며 보내는 방법과 거리에서 집을 향해 가며 보내는 방법. 죽어있는 것의 평화와 썩어가는 것의 생명력. 북적대는 생맥주 집으로 무작정 들어간 나는 젊고 바쁜 종업원에게 제일 간단한 것을 주문했다. 생맥주 잔에 유리벽을 따라 기어 올라가는 거품을 멍청이 내려보다가 길쭉한 감자튀김을 포크로 부러뜨리다가 이윽고 밤거리를 내다보다가
그러다가 나는 내가 그 술집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갖고 와서 말했다. 영업 끝났는데요. 쫓기듯 밤거리로 나와 보니 불이 꺼진 거리는 굴속처럼 어두웠다. 아주 낯선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멈칫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걸었다. 비를 맞으며 몇 개인가 모를 횡단보도를 건넜다. 굴다리를 지났다가는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따금 기차가 빽 소리를 내며 긴 불빛을 끌고 지나갔다. 나는 신기루의 환영에 끌려다니는 사막의 방랑자처럼 불빛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온몸이 젖었다. 그러나 들어갈 곳은 없었다. 이 밤 죽어버린 듯한 거리 어디에도 나를 맞아주기 위해 열리는 문은 결코 없을 것 같았다. 내가 흠뻑 젖은 채로 In My Life의 문을 두드린 것은 단지 와본 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닦아놓은 길밖에 다녀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다. 그곳 역시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갑자기 이곳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갈 곳이 없었다. 다리에 힘을 잃은 나는 감자 자루처럼 무거운 몸을 차가운 문에 힘껏 기대버렸다. 그러자 마치 요술이 풀리듯이 문이 스르르 열리고 눈 속으로 불빛이 스며들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 빛이 있었고 난로를 둘러싸고 앉아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한적한 밤 바닷가를 걷다가 갑자기 천년에 한 번씩 되살아나는 은성한 해변 도시의 축제에 휩쓸리게 된 서양 동화 속의 소년처럼 한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문을 등지고 앉아 기타를 치던 남자가 내 쪽을 돌아보았다. 순간 나는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무심코 맞닥뜨린 낯선 것에 대한 당혹이자 오랫동안 막연히 찾아 헤매던 것에 대한 절박함 같은 묘한 느낌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에 떠올라 있는 표정,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보지 못해 낯설어져 버린 그것은 확실한 존재감이었다. 어머, 문이 열려 있었네. 그제서야 나를 발견한 여주인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정했다. 끝났어요. 장사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다급하게 한 발을 카페 안으로 들이밀었다. 마치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완전히 젖어버린 내 몸이 불빛에 드러났다. 여주인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저쪽에 난로가 있어요. 나중에 해리는 그날 나를 들여놓아준 것은 슬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가게에서 원래는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손님이 기타를 들고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단골들끼리 친해지게 된 거예요. 가끔은 그날처럼 새벽까지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간판불 다 끄고 커튼 내리고. 그래도 나는 단속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한데. 혜린이 가리키는 그 손님이란 바로 내가 그날 밤 보았던 살아있음의 표정을 갖고 있던 남자였다. 혜린은 이따금 이런 말을 했다. 그 손님이 오지 않고부터 가게가 이상하게 허전해요. 단골 사람들도 덩달아 뜸해지고. 우리 가게 매상이야 항상 이 동네에서 꼴찌지만 그래도 그 손님 다닐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의 긴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 시절 혜린이 들려준 것 중에는 더 기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이야기인데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 이야기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사람이 일생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여러 개이다.
사랑 이야기도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랑에 있어 단 하나라는 수식어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게 진행 중인 사랑뿐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이야기에서 내가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내 얘기처럼 들려서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봐야겠다. 혜린과 어울려 술을 마셔대던 방심한 시절이 언제 있었나 싶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는 거의 다 잊혀진 일이라 제대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다. 혜린은 데모가 싫었다. 오후 2, 3시쯤 가게 문을 여는 그녀로서는 그 시각이 하루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다. 막 출근을 해서 가게 문을 열어 젖히고 청소를 하려면 어김없이 몰려드는 최루탄 냄새에 화다닥 문을 닫으며 혜린은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그날도 그녀는 3시경에 가게 문을 열었다.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서자마자 전날 밤 그 안에서 만들어낸 취기와 빠져나가지 못한 눅눅하고 시큼한 공기가 코끝으로 확 끼쳐왔다. 혜리는 창문부터 열어 젖혔다. 그러나 청소를 대충 해치우자마자 바로 창문을 닫아버렸다. 조금 전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힐끔 봤을 때 이대 정문 앞이 어수선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턴테이블 위에서 샤데이의 스무드 오퍼레이터가 3번 되풀이 될 때까지 카페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혜리는 책을 펴놓고 앉아 턱을 괜 채 할 일 없이 티스푼으로 식은 커피를 젓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젓고 있던 커피가 작은 물살을 이룰 만큼 동요를 일으키며 좀 거칠다 싶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최루탄 가스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남자는 문이 생각보다 가벼워 거칠게 연 셈이었는데 자기의 출연이 뭔가 도련하고 강력한 표현이 되었음을 의식했는지 약간 발소리를 죽이며 창가 쪽으로 가 앉았다. 주문을 받으러 다가간 혜린이 조심성 없이 그만 애취하고 재채기를 해버리자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자기의 왼쪽 어깨를 2번 탁탁 털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콧속을 자극하여 혜린은 한동안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맥주 2병을 주문받아 주방 쪽으로 가면서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찍어냈다. 맥주를 가지고 가자 남자가 혜린에게 물었다. 이 카페 이름 비틀즈의 In My Life에서 따온 건가요? 글쎄요. 가게를 인수할 때 옛 주인이 지었던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거라고 대답하자 남자는 약간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혹시 그 노래가 있으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혜리는 레코드 박스 안에서 먼지 앉은 비틀즈의 앨범을 찾아냈다. In My Life는 러버 소울 앨범의 11번째 곡이었다. 남자는 음악을 들으며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다. 그 일에 꽤 몰두한 모양으로 수첩을 넘겨가며 몇 장인가를 채워넣은 다음에야 맥주컵 쪽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사이에 꽂힌 만년필을 보면서 혜리는 막연히 그가 소설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쓰는 일에 열중했던 남자가 창밖을 보더니 불현듯 바깥이 어두워진 것을 깨닫고 반쯤 남은 맥주병을 남겨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설 때까지 혜리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는 꽤 키가 컸다. 얼굴이 갸름한 데다 머리카락이 이마로 흘러내려 소년 같은 해사함이 있었지만 지폐를 내미는 왼쪽 손가락 끝에는 모두 못이 박혀 있었다. 혜린이 한눈으로 남자를 힐끔거리며 다른 한눈으로 거스름돈을 셈하는 동안 남자는 머쓱하게 고개를 돌려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이 갑자기 한 곳에 멈추더니 무엇을 확인하는 듯
눈이 조금 찡그려졌다. 그가 보는 것은 구석에 세워둔 기타였다. 저 기타 쓸 수 있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에서 억누른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다. 글쎄요. 그냥 실내가 허전해서 갖다 놨는데 소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그 기타는 얼마 전 주미가 실내 장식용으로 가져다 놓은 형편없이 낡은 것이었다. 해리는 손님들이 그 기타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난처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먼지가 뽀얗게 앉은 기타를 집어들고 선 채로 줄을 맞추고 있었다. 남자의 손끝에서 기타 줄은 이제 겨우 살았다며 앙탈을 부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다. 그 기타가 악기로서의 쓸모를 보이는 것도 신기하려니와 기타를 안고 있는 남자의 동작이 그럴듯해 보여서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정성스럽게 줄을 맞추는 폼이 노래라도 한 곡 부를 작정인 듯해 음악의 볼륨까지 낮춰주었다. 하지만 남자는 가만히 기타를 내려놓았다. 남자가 조금 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세게 밀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둔중의 배는 검은색 겉모양과 달리 베니어 합판 몇 장을 잇대었을 뿐인 출입문이 제 힘을 이기지 못해 한참을 흔들리다가 멈추었다. 해리는 어쩐지 허전한 기분이었다. 제자리에 놓으려고 기타를 드는데 워낙 먼지가 많이 앉았던 터라 남자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물걸레를 가져와서 먼지를 닦으려던 해리는 차가운 금속 기타줄에서 언뜻 온기를 느꼈다. 남자가 다시 온 것은 일주일인가 2주일쯤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다. 여자와 함께였는데 둘 다 꽤 취해 있었다. 노처녀로 보이는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남자를 좋아하는 눈치였다.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주는 것은 물론이요. 땅콩 껍질을 벗겨서 남자가 짚기 편하도록 놓아주는가 하면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속에 교태가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 남자를 보는 눈빛이 여간 은근하지 않았다. 노처녀는 자주 웃음을 터뜨렸다. 노처녀가 깔깔거릴 때마다 남자는 따라 웃긴 하면서도 그다지 흥미가 없는 표정이었다. 그녀를 건너다 보고는 있었지만 딱히 눈에 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다만 이따금씩 큰 화분이 있는 구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는데 그쪽에 세워진 기타 때문이라는 것을 해리는 알 수 있었다. 노처녀가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카운터로 다가왔다.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전화기를 밀어주며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나야. 기다렸지. 일이 그렇게 됐어. 지금이라도 나올래? 일행이 있는데 괜찮겠어? 나온다고? 내 남편 올 때 안 됐니?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어디냐면 노처녀는 잠깐 입술을 쫑긋거렸다. 친구가 굳이 나오겠다는 것이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 여자가 카페에 나타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해리는 한눈에 그녀가 노처녀의 친구임을 알 수 있었다. 여자는 갸냘픈 몸매에 얼굴이 희고 겁에 질린 듯한 큰 눈을 갖고 있었다. 언젠가 해린이 쓰고 싶었던 슬픈 사랑의 소설 속에서 막 튀어나온 여주인공 같은 모습이었다. 어두운 실내에 익숙해지지 않은 눈을 천천히 깜빡이다가 이윽고 노처녀를 발견하고는 초저녁 달맞이 꽃처럼 아련히 웃으며 그쪽으로 다가가는 여자의 모습은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때때로 갈망이 깃들인 눈으로 기타 쪽을 돌아보곤 하는 남자 못지않게 해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처녀의 옆자리에 가서 앉은 여자는 남자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에게 남자가 술잔을 건넸다.
여자는 당황하며 황급히 두 손으로 잔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탁자 밑에서 테이블보에 늘어진 술을 꼬고 있던 한 손을 얼른 빼내지 못해 테이블보가 당겨졌고 그 바람에 하마터면 탁자 위의 술병이 모두 엎어질 뻔했다. 여자는 쓰러지려는 술병을 얼른 한 손으로 붙잡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심하게 흔들렸다. 남자가 따르던 술이 탁자 위로 쏟아졌다. 흔들리는 잔을 동시에 붙잡으려다 여자의 손이 남자의 손에 가볍게 스쳤다. 순간 여자는 움찔하며 팔을 움직였고 술잔의 맥주가 남자 쪽으로 왈칵 끼얹어졌다. 이게 웬일이야? 노처녀가 힐난하듯 외쳤다. 혜린이 냅킨 뭉치를 들고 자리로 다가갔을 때 여자는 딱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얼굴에 튄 맥주를 천천히 닦아내는 남자의 눈이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이마 아래에서 똑바로 여자를 향해 있는 것을 혜린은 보았다. 얼마 후에 남자는 기타를 잡았다. 남자가 기타줄을 맞추기 시작하자 노처녀는 감동할 준비를 하느라 미리부터 어깨를 떨었다.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술잔을 끌어다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에 남자는 노처녀가 신청한 가요를 불렀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같은 노래들이었다. 분명 잘 부르는 노래이긴 했지만 남자의 노래소리는 무척 건조했다. 그나마 노처녀가 따라 부르기 시작하자 남자는 반주만 해줄 뿐 노래를 하지 않았다. 노래는 거의 노처녀 혼자 부른 셈이 되었다. 그녀도 노래를 잘하는 편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루했다. 남자의 분위기로 미루어 어떤 특별한 것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혜리는 은근히 실망했다. 기타 소리는 이내 잠잠해졌다. 혜리는 턴테이블에 바늘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카운터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때 그 노래가 시작되었다.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장소가 있지. 어떤 곳은 변하고 어떤 곳은 영원하고 어떤 곳은 사라지고 어떤 곳은 남아있어도 이 모든 장소는 그들만의 순간을 지니고 있네. 아무런 기교가 없는 남자의 목소리는 늦가을 혼자 걷는 길처럼 쓸쓸했다. 혜리는 말할 수 없이 슬픈 감정에 사로잡혔다. 노래가 끝난 뒤까지도 침묵의 후렴을 음미하느라 가만히 서 있던 혜리는 마치 말 없음표를 함부로 지워버리는 듯한 노처녀의 천박한 박수 소리에 이마를 찡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래 속에 깃들인 추억의 우수를 이해하기는커녕 우와 끝내준다 며 상투적인 감탄사를 늘어놓은 뒤 그럼 이번에는 노사연의 님 그림자 좀 해봐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노처녀가 혜린의 눈에는 하루속히 묻어난 남자와 결혼해서 유치원 재롱잔치에나 가야 할 여자로 보였다. 혜린은 남자가 노처녀의 신청곡을 받아주지 않기를 바랐다. 노처녀는 이미 혜린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될 자격을 박탈당한 뒤였다.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은 슬퍼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고상하기라도 해야 했던 것이다. 어머, 너 우니? 노처녀의 높은 목소리에 혜린은 고개를 들어 여자 쪽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뼈처럼 흰 손가락에 얼굴을 묶고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노처녀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앉았다. 여자는 얼굴을 가린 채 노처녀 쪽으로 가볍게 몸을 기댔다. 가늘게 떨리고 있는 어깨를 노처녀가 감싸 안자 여자의 블라우스가 젖혀지면서 숙인 고개 뒤로 흰 목덜미가 드러났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치 왜 우느냐고 묻는 것은 왜 지금까지 울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이며 자신의 눈물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당연함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이해했다. 슬픔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있는 법이니까. 왜 우느냐고 자꾸 묻는 노처녀를 해리는 딱하다는 듯이 흘낏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기 잔에 천천히 맥주를 따랐다. 남자도 해린처럼 천천히 자기 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다. 해리는 다시 샤데이의 레코드를 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자는 계속 울었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다. 노처녀까지도 입을 다물었다. 카페 안에는 그들 말고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 넷이 완전히 슬픔의 밤을 장악하고 있는 듯 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늦은 시각에 여자가 노처녀와 함께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동행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해리는 그 남자가 여자의 남편이란 것을 앉은 자리의 배치에서부터 이미 알아보았다. 맥주를 주문하는 그들의 얼굴은 전작이 있었던 듯 약간 상기돼 있었다. 여자의 남편이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여기 좋은데? 이런 데 와서 술도 마실 줄 알고 당신도 제법이야. 노처녀가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라고 말을 받자 여자의 남편은 귀찮더라도 이 사람 좀 데리고 다니세요. 누가 불러내지 않으면 1년 가야 하루도 집 밖으로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연애할 때부터 숙맥이라 어쩌고 하면서 여자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여자는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정감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있었다. 해리는 이유 없이 화가 났다. 노처녀가 카운터로 와서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전화기를 밀어주는 해린의 손놀림은 약간 거칠었다. 다정한 친구 부부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는지 노처녀는 10분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이 참 어디 갔지?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왔어? 대체 뭐가 그리 바쁜 거야? 시계 혼잣말을 하고는 뾰로통하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맥주를 대여섯 병 마신 다음 다시 노처녀가 카운터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해리는 미리 전화기를 밀어주었다. 이번에도 통화는 되지 않았다. 노처녀가 해린을 향해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축하 노래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제 친구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생일 축하 노래 같은 것도 좋고 축배 노래 같은 것도 좋고요. 해리는 애매하게 웃으며 글쎄요 그런 노래는 없는데 하고 따돌려 버렸다. 노처녀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 기타 좀 쳐도 되죠? 해리는 그날 밤 In My Life를 노래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뜻 기타 있는 쪽을 돌아보니 기타는 마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신부처럼 풀이 죽어 벽에 기운 없이 기대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은 기타를 치지 못했다.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서 노래의 실력도 좀 과시하려 했던 노처녀는 실망하는 한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존재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해지는 모양인지 점점 빨리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여자의 남편을 향해 자주 웃음을 터뜨렸다. 취한 것 같았다. 여자의 남편은 말이 많고 활달한 성격으로 보였다. 노처녀의 말 상대를 능숙하게 해주면서 이따금 여자를 끌어들여 화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두 여자를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필생의 업으로 삼은 사람처럼 자기의 남성적 매력과 유머 감각을 아낌없이 짜냈으며 자기 스스로 연신 크게 웃어젖힘으로써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해린의 직업적 안목에 따르면 그는 분명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 그 중에서도 접대가 잦은 일을 맡고 있으며 처음 보는 여자와 거리낌 없이 한 방에 들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방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온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꽃까지 사들고 갈 수 있는 남자였다. 여자는 남편이 노처녀를 향해
열변을 토하는 것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등 뒤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살짝 집어내 주었다. 그날 선물 받은 듯한 스카프를 풀더니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매보기도 했다. 이제 보니 연약하거나 겁에 질려있는 모습도 아니었다. 남편이 갖고 있는 커다란 종이 상자 속에 구색으로 갖춰진 작고 예쁜 조개 껍질 같았다. 조개 껍질을 열어보면 그녀라는 존재는 텅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저 여자는 그날 왜 울었을까? 해리는 나뭇잎이 지기 시작하는 어두운 10월의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슬픔이 깃들이지 않은 눈물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여자는 또 울었다. 그날 해리는 노처녀와 남자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별 관심 없이 대했다. 그 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소리가 날 때마다 긴장되던 남자의 표정에 불안이 사라지고 갑자기 아침 햇살이 비쳐든 방 안처럼 밝아진다 싶어 해리는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과 같이 온 날 입었던 연한 올리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스카프를 풀어버린 탓인지 가느다란 목이 유난히 하얗게 드러났다. 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눈으로 웃는 여자의 모습은 한달음에 뛰어가서 번쩍 안아오고 싶을 만큼 애잔했다. 세 사람은 즐겁게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그전처럼 남자가 기타를 쳤다. 그리고 여자는 울었다. 그날 밤도 그들이 마지막 손님이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카페에서 사라진 다음 그들이 앉았던 탁자를 치우다 말고 해리는 창가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언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을까? 남자는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차도로 내려가서 택시를 잡고 노처녀와 여자는 나란히 그 뒤에 서 있었다. 택시는 잘 잡히지 않았다. 나뭇잎들이 보도블록 귀퉁이에 몰려서 비를 맞는 모습이 쓸쓸했다. 가을비는 한번 내릴 때마다 추워진다는데. 해리는 계속 내려다볼까 하다가 그냥 쟁반을 들고 카운터로 돌아왔다. 간판불을 끄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왔다. 밤거리는 조용했다. 그들도 가고 없었다. 그 뒤로도 그들은 몇 번인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똑같은 구도로 앉아 똑같은 순서로 술을 마셨다. 달라진 것이라면 여자가 점점 울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신 남자의 눈길을 피하며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다. 노처녀가 화장실에 가고 자리를 비우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함이 감돌았다. 괜스레 술잔을 들어 연거푸 마시거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처녀가 돌아오면 자기들이 어색하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해리는 어느 날 문득 남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가 울지 않게 되면서부터 남자도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카운터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비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았다. 해리는 그의 가을에 유난히 밤비가 자주 온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따금 노처녀가 혼자 오는 때도 있었다. 혼자 올 때면 노처녀는 늘 전화를 했다. 그러나 남자가 전화를 받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처녀는 해린을 상대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기가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 잘 우는 그 여자는 자기의 여고 동창이라는 것, 남자가 나오지 않아 쓸쓸하다는 것, 그녀가 털어놓은 얘기 가운데 혜린이 짐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었다. 남자는 소설가가 아니라 여행사 직원이며 그녀가 격리로 일하는 오퍼상과 같은 빌딩에 그의 여행사가 있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혜린의 짐작을 벗어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남자의 꿈에 관한 이야기였다. 남자의 꿈은 가수라고 했다. 16살에 비틀즈를 알게 되면서 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존 레논이 태어난 리버풀에 가보는 것이었다. 남자는 리버풀에는 벌써 2번이나 가봤다고 했다. 그러나 가수가 되지는 못했다.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면 때로 악보를 끼적거리곤 하지만 기타를 잡아본 것은 얼마만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며 노처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도 중간 정도였어요.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뭐든지 그저 그렇게 살아왔죠. 불만은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든지 뭘 갖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며 살아온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부터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꿈이 없다는 것을. 이루어지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워요. 꿈이 있는 사람은 뭐랄까 살아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꼭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날따라 초저녁부터 가게가 술렁댔다. 충무로의 디자인 회사에 다닌다는 단골 손님 하나가 친구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날이 그의 생일이라는 거였다. 구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단골인 방송국 조명기사와 그의 애인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파티를 해주자고 제안했다. 조명기사의 애인이 케이크를 사오겠다며 호들갑스럽게 일어나는데 마침 테니스 강사인 또 한 사람의 단골이 들어섰다. In My Life 같이 조그만 카페에서는 단골 손님끼리 다 낯이 익어서 그날처럼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일을 더욱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이 주인인 혜린의 역할이기도 했다. 부산스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혜린은 여자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누구라고요? 혜린 씨, 저예요. 저기. 다행히 그녀가 설명하기 전에 혜린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여자의 커다란 검은 눈이 떠올랐다. 여자는 혹시 오늘 남자가 카페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오늘은 안 왔는데 왜요? 약속했어요? 아,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와 약속했느냐는 물음에 간통죄를 신문하는 검사 앞이라도 되는 듯이 화들짝 놀라며 부정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안 온 거죠? 그렇다니까. 정말요? 그럼 저 지금 갈게요. 여자는 기분이 우울해서 술을 마시러 나오고 싶은데 혹시라도 남자가 와 있다면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둘이 마주치는 일은 거북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모양이었다. 혜리는 여자를 안심시켰다. 남자가 혼자서 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조그만 목소리로 몇 번이나 다짐을 하는 여자가 어쩐지 안쓰러워진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단골 손님 생일이라 파티를 하려고 하니 함께 와서 어울리자고 말해 주었다. 여자는 머뭇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그때 케이크를 사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혜리는 접시를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남자가 들어와서 구석 자리에 앉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축하 노래를 부른 다음 샴페인을 터뜨리고 나서야 혜리는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며 혜리는 자기도 모르게 출입문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웬일로 혼자세요? 혜린의 물음에 남자는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라고 인사치레를 하더니 어쩐지 혼자 술을 마시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혜린은 여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혜린은 조금 마음을 졸이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단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여자가 도착하면 남자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들었다. 우연이라는 것은 다 운명이다. 오늘 밤 두 사람이 만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계단 아래에서 여자와 얘기하는 사이에 남자가 그곳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밤 어디에선가 둘은 마주칠 수밖에 없으리라고.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쉽게 서로를 발견했다. 혜린의 짐작대로였다. 여자는 한참 동안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다. 남자가 있는 자리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자리에 가 앉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때 남자가 가볍게 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여자의 눈에서는 정말 눈물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애써 눈길을 피하며 빠른 속도로 맥주병을 비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표정에 점점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비쳐들었다. 이윽고 남자가 일어나 기타를 집어들자 여자의 어깨는 가볍게 떨렸다. 두 번째로 듣는 In My Life였다. 이 모든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도 당신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과의 사랑은 나날이 새로워 지나가 버린 추억들은 모두 의미가 없네.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여자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 생일 파티를 하던 테이블 쪽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조명 기사의 여자가 특히 열광했으며 디자이너와 함께 온 두 친구도 앙코르를 외쳐댔다. 남자는 기꺼이 앙코르 곡을 불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모두 어우러져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취했다. 조명 기사의 여자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자 남자와 여자는 기쁜 듯이 마주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운명이 우리 편이라는 의미의 당당함이 깃들여 있었다. 남자는 계속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남자의 눈에서 던져진 빛이 여자의 눈 속으로 깃들일 때마다 생기가 넘쳐나고 눈빛이 타올라 여자의 모습은 아름답게 빛났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운 왕자의 입맞춤처럼 남자의 눈빛은 여자의 몸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생을 일깨우는 것 같았다. 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저 여자에게는 불리기를 고대하는 멋진 이름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들이 늦은 밤 속으로 손을 잡고 걸어 나갈 때 혜리는 여자의 이름을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은 그날 밤 남자가 할 일이었다. 한동안 그들은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도 여자도 노처녀도 대신 여자의 남편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여자의 남편은 언제나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 주로 직장 얘기에다 세상 돌아가는 것, 여자에 대한 경험담 등 내용은 뻔했지만 어찌나 목청이 높은지 그가 오면 혜린의 가게는 카페가 아니라 선술집이 되어버리곤 했다. 매상보다 사연에 관심이 많은 혜린에게는 그다지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가 카페 분위기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는 곧잘 혜린의 손을 붙들어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조금만 쌀쌀맞게 대하면 술 장사하는 여자가 비싸게 군다 하여 고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혜린이 철저히 싫어하는 형으로 꿈이나 슬픔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상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하다못해 노처녀와 같은 솔직함조차 없었다. 여자의 남편을 보면 볼수록 혜린은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었다. 저런 남편의 전부를 얻지 못해 외로워한다면 그것은
비련의 여주인공만이 지닐 수 있는 슬픔의 자귀를 박탈당하고 말 것 같았다. 혜린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나라의 법정에서는 새로운 판결문이 나왔다.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더러운 죄악이며 오직 In My Life의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순결한 일이라고. 사랑이 없으면서 함께 사는 부부야말로 상대를 기만하고 삶의 아름다운 섭리를 거스르는 부도덕한 관계라고. 그날도 혜리는 여자의 남자가 거나하게 술 마시는 것을 카운터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카페 안에는 조명 기사의 여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뿐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리고 손님도 없는 가게에 괜히 도와주겠다고 와서 아까부터 냉장고 문을 닫고 있는 주미가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혜리는 무척 반가웠다. 어머, 안녕하세요. 혜린이 인사를 건네자 남자는 노처녀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는 언제나 앉는 구석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왜 여자가 아닌 노처녀와 만나는 것일까? 그 다음 순간 혜린은 제풀에 깜짝 놀랐다. 옆눈으로 여자의 남편 쪽을 훔쳐보는 혜린의 가슴은 갑자기 조마조마해졌다. 남자는 우울해 보였고 걸음이 무거웠다. 여자의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쳐 갈 때였다. 의자 사이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남자의 몸이 여자의 남편이 앉은 의자를 약간 건드렸다. 많이 취해 있었던 여자의 남편은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남자를 꼬나봤다. 남자는 여자의 남편을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낮게 죄송합니다 하고는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다. 여자의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할 듯 아래 턱을 내밀었다가 거만하게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돌리자 혜리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물론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바로 그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사건을 일으킨다. 카페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했다. 지난주에 아래층 카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남자 둘이 맥주병을 깨가며 싸움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여자가 깨진 맥주병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을 크게 다쳤다. 사건의 전말을 전해준 그 카페 주인에 따르면 그 싸움 역시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 남자가 술을 3병 시키자 여자가 1병만 하자고 했고 다른 남자가 여자의 생각처럼 1병이 좋겠다고 하면서부터 옥신각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자의 자리로 맥주를 갖고 가면서 혜리는 여자의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를 계속 힐끔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 누군가가 여기 맥주 2병 더 하고 외쳤으므로 주미에게 가보라는 뜻의 눈짓을 보낸 뒤 혜리는 남자의 앞자리에 가서 앉았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남자는 가볍게 웃어 보이기만 했다. 여자의 남편 자리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는 마담이 자리에 앉아 대접해주고 누구는 술도 직접 안 갖다 주느냐고 트집이었다. 이어 주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카페예요. 룸살롱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혜린이 얼른 일어났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흔들었다. 인연이 건방지게? 주미는 여자의 남편 일행에게 머리채가 잡혀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완전히 취해 있었다. 혜린이 뛰어갔다. 왜 이러세요, 손님? 주미가 계속 비명을 지르고 혜린이 사정했지만 그는 주미를 놔주지 않았다. 이것들이 손님을 뭘로 보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애가 어려서 그래요. 그 손 좀 놓아주세요. 아, 언니! 구석 자리에서 남자가 벌떡 일어나 다가오는 게 보였다. 누군가 끼어들면 일은 커진다.
지금 해리는 시비를 가려 정의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일이 커지지 않는 쪽을 더 원했다. 그녀는 주미의 손을 놓고 뛰어가 얼른 남자를 가로막으며 속삭였다. 놔두세요. 취해서 그래요. 그러나 해린을 뿌리치고 그 자리로 한 발짝 다가서는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누구와도 싸우고 싶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놓아주십시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넌 뭐야? 왜 나서서 참견이야? 이번에는 자기 차례라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은 여자의 남편이었다. 순간 해리는 그 둘을 싸우게 놔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의 밤, 여자와 남자의 만남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던 어떤 힘이 지금 이 둘을 싸우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더구나 이곳은 In My Life였다.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섞여 살더라도 이곳만은 꿈의 세상, 슬픔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장악해야 했다. 그러나 해리는 생각을 바꾸었다. 불빛 아래 번들거리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자기들 스스로도 미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운명적인 긴장과 막연한 저기로 인해 두 사람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노처녀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처녀는 어리둥절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사태를 파악하고는 재빨리 두 남자를 서로 인사시켰다. 여자의 남편은 남자가 아내 친구의 애인임을 알자 싱겁게도 눈빛이 풀어지며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상대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임을 알게 된 남자의 눈빛은 정반대로 말할 수 없이 어두워졌다. 남자는 악수를 받지 않았다. 노처녀는 남자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여자의 남편이 앉아있는 옆으로 지나갈 때 남자가 주먹을 치켜들자 그 자리의 모두는 바짝 긴장하여 숨을 들이켰다. 남자의 주먹은 여자의 남편 옆에 세워져 있던 벤자민 화분을 내리쳐 사정없이 박살냈다. 남자가 주먹으로 박살을 낸 것이 화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무친 비련임을 아는 사람은 해린밖에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남자의 걸음은 비칠거렸다. 여자의 남편도 자리를 수습하고 나가버렸다. 카페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있는 주미와 조명 기사의 여자뿐이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조용했다. 주미와 조명 기사의 여자는 저희들끼리 속살거리고 있었다. 남자가 흑기사처럼 멋있다고 조잘대는 거였다. 남자는 그 뒤로 꼭 한 번 더 왔다. 밤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혼자 와서 자정이 넘도록 술을 계속 마시더니 결국에는 기타를 잡았다. 단골 손님 두엇이 남자의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도 혼자 와 있던 조명 기사의 여자가 일어나서 남자 쪽으로 다가가자 다른 단골 손님도 하나 둘씩 남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난로를 둘러싸고 이쪽 저쪽 편한 데로 앉아서는 남자의 노래를 재촉했다. 남자가 세 번째로 In My Life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함께한 친구들, 지나간 세월,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네. 때로 걸음을 멈추고 그때를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네. In my life, I love you more. 노래가 거의 끝날 즈음이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느껴지는 듯 하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다. 문이 열린 것을 맨 먼저 알아채고 돌아본 사람은 남자였다. 남자의 눈은 갈망에 차 있었다. 거기에는 비를 맞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혜린이 일어나서 분위기를 깨뜨려버린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끝났어요. 장사 안 해요. 그러자 여자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듯이 카페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날이 바로 내가 In My Life라는 시간과 장소로 들어선 날이었다. 남자는
그 뒤로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들었는데도 여자의 남편은 이따금 카페를 찾아왔다. 여전히 사람들을 이끌고 소란스럽게 술을 마셨다. 여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일행들이 그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저 선배 이혼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나쁜 소문은 빠르다니까. 이혼은 아니고 마누라가 친정에 좀 가 있는 모양이야. 별일도 다 있지. 딴 놈 애를 가졌다면서 이혼하자고 우긴다잖아. 네? 그럼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건가 보죠? 그것도 아닌가 봐. 혼자 낳아서 키우겠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찔찔 짜는데 알고 보니 임신도 안 했더라는 거야. 저 친구 말이 조금 더 같이 살다가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것 같아서 차라리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고. 여자의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는 바람에 얘기는 거기에서 끊어졌다. 해리는 맥주를 가져다 자기 잔에 콸콸 부었다. 얼마 후 해리는 조명 기사의 여자에게서 청첩장을 받았다. 그녀가 번글대며 해린에게 말했다. 이름만 보고는 신랑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혜린 씨도 아는 사람이에요. 힌트 줄 테니 한번 맞춰볼래요? 생일 파티와 기타, 그리고 비틀즈의 In My Life.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조명 기사의 여자는 참지 못하고 깔깔댔다. 2달 만에 식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전혀 몰랐죠. 해리는 물론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다. 그런 자리에 모습을 나타낼 만큼 세상 일을 모르는 해리는 아니었다. 카페 주인이란 손님의 현실 속에 등장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해리는 언젠가는 여자가 한 번쯤 In My Life에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여자를 기다렸다. 오면 같이 술이나 마시면서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분명 슬픈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여자는 끝내 오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 다른 얘기지만 우리 가게에 술에 취하면 늘 똑같은 말만 하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긴 파마머리에다 상당한 미인이었죠. 노처녀 친구인 그 여자하고 전혀 안 닮았는데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슬퍼 보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취하면 언제나 구두를 벗고 두 무릎을 올려 세우고 의자에 기대 앉아요. 한 손으로는 무릎을 감싸 쥐고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계속 입속으로 중얼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의 눈속을 보면 텅 비어버린 것처럼 투명했으며 그 멍한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마치 기억이 희미한 아득한 옛일처럼 이런 식으로 뇌까리곤 했다고 한다. 술에 취하면 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 언제나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 내가 취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사람은 나를 만나러 오지. 그리고는 같이 술을 마시는 거야.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술을 더 시킬 때뿐이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12시 가까이 되면 우리는 자정까지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어나. 일어서면서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물어봐. 너 그때 왜 도망갔니? 응? 그럼 나는 발끈해서 말하지. 도망친 것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난 반지까지 샀었잖아. 하면 나도 질세라. 그래서 그 반지는 어떻게 됐지? 지금 누가 끼고 있는데? 라고 악을 쓰지. 그 반지는 다른 여자가 끼고 있잖아. 결국 당신이 선택한 건 그 여자야. 그때쯤이면 내 눈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면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잡으면서 목이 아프도록 침을 삼키고 나서 잠긴 목소리로 말해. 너 똑바로 말해. 그 반지는 네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게 다 제대로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다면 왜 그때는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지? 왜 나를 피했지? 라고 말꼬리를 잡아채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겁을 냈던 것은 너라니까?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끔찍할 정도로 똑같단 말이야. 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져. 그러나 내 목소리에 묻혀서 그 사람은 다음 말을 잊지 못해. 내가 이렇게 소리치거든. 그게 사실이라면 날 데리고 도망가. 아니면 같이 죽어. 같이 죽을 수 있어? 그러지도 못하면서 변함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알아? 숨을 헐떡이며 꼭 거기까지 말하다가 나는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게 돼.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껴안으면서 낮고 뜨겁게 말하거든. 그래, 같이 죽자. 죽어버리자. 그 순간 나는 아기처럼 얌전해 버리지. 그 사람은 자기의 품 안에 순순히 안겨있는 나를 조심스럽게 큰 길가로 데리고 가. 그리고 택시에 태워 보내는 거야.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벌써 길을 건너가고 있지. 만날 때마다 늘 똑같이.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하염없이 지나간 뒤 내가 취해서 전화를 하면 세 번째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또 그 사람이 받아.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지? 그렇지? 라고. 얘기를 마치고 혜리는 말했다. 나한테는 손님들이 다 똑같이 보여요. 슬플 때만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한마디 대꾸했다. 슬픔을 느낄 때만 진정한 자기 자신인가 봐. 그래서 다들 슬픈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혜린이 덧붙였다. 그래요. 살아있고 싶어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신촌 거리는 들떠 있었다. 막 파마를 마치고 양손에 백화점 봉투를 쥔 채 거리로 나서는 순간 눈앞에 희끗한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뭔가 차갑고 부드러운 느낌이 뺨에 와 닿았다.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갑자기 떼지어 쏟아져 내려오듯 흰눈이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거리를 걷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짧은 순간 탄성을 내뱉기 위해 발을 멈췄다. 나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남편은 자리에 있었다. 1시간만 기다리면 될 거야. 어디서 기다릴래? 나는 공중전화의 뽀얀 유리벽 너머로 길 건너의 간판들을 훑어보았다. 하얀 아크릴 간판에 빨갛고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대땅뜨, 대땅뜨라는 장소를 남편에게 일러주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간판에서 왠지 견딜 수 없는 거북함을 느꼈다. 다시 그 간판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잠깐 사이에 눈발이 훨씬 굵어져 있었다. 대땅뜨라는 글씨 위로 쏟아져 내리는 눈발은 마치 뭔가 덮어 버리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날렸다. 떠나는 여인의 뒷모습에 쏟아지는 망각의 맹세 같았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5년 전에도 나는 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는 가로수의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었고 나는 알지 못할 허전함 속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저렇게 커다란 간판이 아니라 귀퉁이에 붙어있던 작은 간판이었다. 거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In my life.